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마라카낭의 비극 이후 브라질 축구는 크나큰 자존심의 상처와 함께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브라질의 한 선수가 등장하면서 브라질 축구계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계가 통째로 뒤흔들리게 되는데요. 축구가 세상에 등장한 이래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나던 선수로 꼽히는 존재이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를 이번 회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풋볼 아카이브 시리즈를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펠레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펠레는 트리스 코라소니스에 거주하던 아틀레티코 미네이르 축구선수 아버지 돈지뉴와 어머니 셀레스타 아란테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바우르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당시 펠레는 어린 시절부터 한 찻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고 회고할 정도로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돈지뉴는 펠레를 자신과 같은 축구선수로 만들고자 했으나 어머니 셀레스타 아란테스는 가난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펠레는 아버지의 바램대로 축구를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의 꿈이 처음부터 축구선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펠레는 본래 비행기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던 아이였는데 한 사건이 그를 축구선수가 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마라카낭의 비극이었죠. 이 사건 당시 라디오 중계를 듣던 펠레의 아버지 돈지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펠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이때 아버지를 위해서 축구선수가 되어 월드컵에 나아가 브라질을 우승시키고 우루과이에게 복수하는 것을 아버지와 거대 예수상 앞에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오르 A씨의 유소년팀에서 축구선수로서 발걸음을 떼었고 그곳에서 바오데 마르 지브리트 코치를 만나게 된 후에 그의 추천을 받아 산토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산토스에 입단한 펠레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입단한 첫 시즌에는 2군에 있었지만 이듬해인 1957년에 1군으로 승격해 올라왔고 데뷔 시즌에 주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죠.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펠레는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시우비우 피리우의 부름을 받아 코파 로카 친선대회에 브라질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그는 교체로 투입되어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이 골은 현재까지도 브라질 역사상 최연소 A매치 골 기록으로 남아있죠. 펠레는 이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치르는 2차전에서도 경기에 출장하여 득점을 올렸고 이 덕분에 브라질은 1957 코파 로카 친선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비록 친선대회였지만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경기 2골을 기록한 펠레는 브라질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머지않아 피리우 감독의 후임으로 새로이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했던 비센차 페올라의 부름을 받아 1958년 월드컵 참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때 펠레는 대표팀의 자문을 맡던 심리학자의 반대로 인해 가린샤와 더불어 승선이 무산될 뻔하기도 했지만 비센차 페올라 감독이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무사히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시작되고 브라질이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었을 때 펠레는 벤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펠레가 없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오스트리아를 꺾는데 성공하긴 했으나 잉글랜드를 상대로는 패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었고 토너먼트 진출을 두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소련과 맞붙게 됩니다. 펠레는 소련과 경기에서 마침내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 경기에서 펠레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활약을 통해 가린샤와 바바, 지지와 더불어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고 팀을 8강에 진출시킵니다. 8강에서 만난 상대는 웨일스였는데 이 경기에서 펠레는 환상적인 플레이와 함께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4강행을 이끕니다. 참고로 펠레의 해당 득점은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득점으로 현재까지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4강에서 만난 상대는 레이몬 코파와 쥐스트 퐁텐이 이끄는 프랑스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펠레는 원맨쇼를 선보이는데 무려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면서 브라질을 결승에 올려놓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해트트릭은 현재까지도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해트트릭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브라질의 결승 상대는 리도올름 같은 걸출한 선수들을 보유한 것에 더해 월드컵의 개최국으로서 홈팀이라는 이점까지 지니고 있던 스웨덴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레는 스웨덴을 상대로 치르는 결승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고 그 결과 브라질이 스웨덴을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두면서 펠레와 브라질은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펠레는 지지와 더불어 해당 월드컵에서 브라질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명실상부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전세계 축구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펠레는 월드컵 챔피언이 된 이후 축구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1962년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부상을 입은 탓에 남은 경기들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가린샤의 활약을 통해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큰 공헌을 하진 못하였으나 이윽고 부상을 털고 일어나서 치르게 되었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에서 자신이 왜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지 증명합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에서 펠레의 산투스는 알베르토 스펜서가 이끄는 페냐로를 상대로 맞붙었는데 펠레는 부상으로 인하여 1, 2차전을 결장하고 3차전에만 출전하였지만 해당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첫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에 인터컨티넨탈컵에서 펠레의 산투스는 에우제비우가 이끄는 벤피카를 상대로 맞붙게 되었고 해당 대회에서 펠레는 1차전에는 멀티골, 2차전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죠. 이러한 압도적인 활약을 통해 펠레는 승승장구하였고 해외의 축구구단들은 펠레를 영입하고자 시도하였는데요. 그러나 브라질 정부가 펠레를 국보로 지정하여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펠레는 브라질 산투스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위상으로 인해 펠레는 향후 축구계에서 견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펠레를 상대하는 팀들은 평범한 수비로는 그를 막을 수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매우 거친 파울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고 펠레의 해외 투어 과정에서 그의 실력을 체감했던 이탈리아 축구계의 경우는 카타나치오라는 새로운 전술을 탄생시키며 펠레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펠레의 커리어에 그리 좋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브라질 축구협회가 브라질 축구팀들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출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월드컵과 자국리그 일정 관련 문제로 1966년, 1969년, 1970년에 자국팀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출전을 금지하였고 설상가상 1968년에는 출전 자격을 얻었던 산투스가 자국리그 일정 관련 문제로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산투스와 함께 새 곳곳으로 투어를 돌던 펠레는 엄청난 혹사를 당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였는데 1966년 월드컵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6년 월드컵에서 1차전 상대인 불가리아 경기를 끝마친 이후 부상을 입은 것이 밝혀졌던 펠레는 헝가리를 상대로 치르는 2차전 경기에서 결장하였으나 펠레의 부재 속에서 2차전을 패배한 브라질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치르는 3차전에서 패배하면 토너먼트 진출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던지라 펠레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펠레는 주앙 모라이스에게 악명 높은 더블 백태클을 당하게 되면서 매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펠레가 부상을 당하자 브라질은 무기력하게 에우제비우에게 득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결국 월드컵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게 되자 펠레는 크게 분노하며 피파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국가대표팀을 은퇴합니다. 월드컵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펠레는 전성기가 끝난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상주의가 잦아져서 경기를 자주 뛰지 못하기도 하였고 득점력 역시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뽐냈으나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모습은 줄어든 상태였으며 그 사이에 세계 축구계에서는 조지 베스트, 페드로 로차, 지안니 리베라, 산드로 마철라 등의 선수들이 정상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요한 크루이프, 프란츠 베켄바우어 등의 젊은 선수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혹사의 여파로 침체되어 있던 펠레는 1969년에 다시금 경기당 1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금 세계를 향해 자신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이에 브라질은 다시금 펠레를 국가대표로 부르고자 설득하였는데 일전의 펠레의 비판과 은퇴 선언에 크게 당혹했던 피파까지도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펠레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 다가오는 1970년 월드컵에 선수교체 룰과 카드 제도를 정립하여 펠레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를 해오자 펠레는 마음을 돌려 다시금 브라질 국가대표로 복귀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1970년 월드컵 예선전에서 펠레는 변함없는 클래스를 보여주며 브라질을 월드컵에 진출시켰고 조별리그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잉글랜드, 루마니아와 같은 조에 소속됩니다.
펠레는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체코슬로바키아를 상대로 1골 2어시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통해 자신의 귀환을 알렸고 2차전 잉글랜드를 상대로 1어시를 기록하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끕니다. 이 경기에서 펠레는 고든 뱅크스와 바비 무어를 상대로 명승부를 벌였죠. 펠레의 활약을 통해 2승을 챙긴 브라질은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였으나 펠레는 3차전 루마니아와 치른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펠레의 활약은 이어집니다. 8강에서 만난 페루를 상대로 펠레는 1어시를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고 4강에서는 숙적 우루과이를 만나게 됩니다. 일찍이 마라카낭의 비극을 안겨주었던 우루과이를 만나게 되자 펠레는 전의를 불태웠고 다른 동료 선수들을 독려하여 필사의 각오로 우루과이를 상대합니다. 펠레는 해당 경기에서 여러 명장면을 연출한 끝에 1어시스트를 기록하였고 브라질은 3대1의 스코어로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리하며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펠레의 브라질이 상대하게 된 팀은 바로 카타나치오를 내세웠던 이탈리아였습니다. 카타나치오는 작정하고 펠레를 겨냥하고 탄생한 전술이었던 만큼 펠레 본인도 이미 몇 차례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예정이었으나 펠레는 카타나치오를 극복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펠레는 히벨리누의 크로스를 받아 헤딩 선제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깨트렸습니다. 이후 이탈리아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펠레는 이탈리아를 매섭게 공격하였고 이탈리아의 수비수들로부터 거친 태클과 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로 적립하며 팀의 4대1 승리와 함께 본인과 브라질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경기가 종료되자 관중들은 경기장에 난입하였고 이탈리아 축구 선수였던 로베르토 로사토까지도 펠레에게 달려드는 진풍경을 보이게 됩니다. 펠레는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고 때마침 전 세계에 컬러TV가 보급 및 대중화되었던 덕분에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이후 펠레는 선수 생활에 황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산토스는 세계를 호령했던 과거 1960년대와 달리 주림리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전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토스는 시즌을 본격적으로 데뷔하기보다는 펠레를 앞세워 세계 투어를 진행하며 돈을 버는 데 열중하였죠. 하지만 펠레는 끝까지 소속팀 산토스에서 활약을 하였고 1973년에는 주림리그 우승과 득점왕을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펠레는 1974년 시즌이 끝난 뒤에 브라질 축구계에서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은퇴 이후 펠레는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여 졸업장을 따고 브라질의 축구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되었는데 돌연 펠레의 에이전트가 거액의 사기를 당해버리면서 펠레에게도 금전적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펠레에게 손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펠레에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현역으로 복귀해줄 것을 청하였고 브라질 정부와 이야기를 하여 펠레의 해외 진출을 허가받게 됩니다. 펠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의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펠레는 미국 현지의 팬들을 마주하고 현역 복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펠레는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하여 3년 동안 활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함께 뛰기도 했습니다. 그는 1977년에 다시 은퇴를 선언하였으며 은퇴 경기에서 옛 소속팀인 산토스를 상대했습니다. 다시금 은퇴를 선언하며 선수 생활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펠레는 이후에도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일대기를 다룬 자서전을 집필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에는 본인의 다큐멘터리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고 1981년에는 배우가 되어 승리의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출연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행보는 바로 브라질 축구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1974년에 피파 회장직에 도전하던 주앙 아벨란제를 도와 피파 최초로 비유럽 출신 회장이 탄생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펠레는 주앙 아벨란제의 사위였던 리카르도 테세이라와 불화한 것을 시작으로 주앙 아벨란제와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브라질 축구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앙 아벨란제와 갈라서서 대립하게 됩니다. 펠레는 정치계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정상회담에서 특별 대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1994년에는 유엔 친선 대사로 활동하던 중에 브라질의 페르난도 카르도스 대통령으로부터 체육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펠레는 브라질 축구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 공무원들을 해임하고 선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기에 이르렀죠. 펠레가 제정한 법은 선수들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켰으나 클럽들은 맹렬히 반발하였고 펠레와 대립하던 아벨란즈는 법에 크게 반발하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 조국 브라질의 월드컵 출전을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물론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펠레는 1998년에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축구 원로로서 여러 활동을 하였죠. 2010년에 그는 뉴욕 코스모스의 명예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펠레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화려한 개인기를 정교하게 구사하였고 엄청난 드리블 능력과 패싱 능력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 매우 능숙하였으며 골 결정력은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거친 파울이 난무했던 시대에 악의적인 태클을 대부분 견뎌낼 정도로 단단한 피지컬을 소유하였으며 점프력이 매우 좋아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능력과 헤딩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는 엄청난 혹사가 그에게 가해졌지만 그는 항상 강인한 체력과 활동량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펠레의 위상은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내지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고작 10대의 나이에 최정상에 올라선 그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미 디스테파노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평과 함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세 번째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에는 축구 역사에서 감히 대적할 이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라도나와 메시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지만 여전히 펠레는 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죠. 축구사에서 펠레가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만으로도 축구선수의 상징으로 남기에 충분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모든 축구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대했는데요. 펠레가 축구계에 남긴 유산은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만들어낸 유산은 바로 남미 축구의 위상을 유럽과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1958년 월드컵 이전까지 세계 축구계는 유럽 축구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며 유럽 축구계는 다소 남미 축구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미 축구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월드컵뿐이었는데 이 월드컵 가운데 남미 국가였던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했던 대회인 1930년 월드컵과 1950년 월드컵은 각각의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불참한 대회였기 때문에 유럽 축구계로부터 반쪽짜리 월드컵 취급을 받는 경향이 강했고 비교적 최근 대회였던 1954년 월드컵에서는 서독이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독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던 매직 마자로 헝가리가 당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난 대회인 1950년 월드컵 결승에 올라섰던 남미의 두 팀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격파했기 때문에 유럽 축구계는 남미 축구계를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죠. 물론 알프레도 디스테파노와 후안 스키아피노 같이 남미에서 이름을 드높이던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그 명성을 유지하긴 했지만 당시 유럽에서 활약하는 남미 축구 선수들의 비율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이들만으로 남미 축구에 대한 평가를 뒤집기에는 부족하였기에 남미 축구에 대한 저평가는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1958년 월드컵에서 펠레가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자 유럽 축구계 편견이 깨지고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1958년 월드컵은 유럽 국가였던 스웨덴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해당 대회에서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월드컵 우승을 쟁취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 축구계가 우루과이와 브라질 축구를 무시한 것에는 그들이 유럽 국가들이 불참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과 남미에서 개최한 월드컵에서만 힘을 과시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은 유럽 국가인 스웨덴에서 개최된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스웨덴과 강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만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때려부수고
우승을 차지했던 탓에 유럽 축구계는 매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사건을 계기로 유럽 축구계는 남미 축구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지우게 되었고 남미 축구계를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펠레와 브라질의 위협은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개최된 월드컵 가운데 유럽 국가 이외의 다른 대륙 국가가 우승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1958년 월드컵 당시에 펠레가 이끌던 브라질이 유일합니다. 펠레가 남긴 두 번째 유산은 대륙 간 프로축구 대회의 창설을 앞당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펠레의 활약은 남미 축구계의 위상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미 축구계를 넘어 세계 축구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인터컨티넨탈컵의 탄생입니다. 이전에도 단발성으로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긴 했으나 유럽 축구계에 유러피언컵과 같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륙 대회가 없었던 남미 축구계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창설하였고 머지않아 유러피언컵 우승팀과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팀이 최강을 가리기 위해 치르는 대회인 인터컨티넨탈컵 역시 창설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펠레가 남긴 세 번째 유산은 축구 전술의 흐름을 한 차례 뒤바꾸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흔히 축구 전술사에서 토탈 풋볼을 창조해낸 크루이프와 사키이즘의 탄생을 불러온 마라도나 정도가 축구 전술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펠레 역시도 이탈리아의 축구 전술 기조였던 카타나치오의 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펠레는 세계 투어를 도는 와중에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위엄을 뽐낸 적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 축구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면서 펠레와 같은 에이스 유형의 축구 선수들을 봉쇄하는 전술인 카타나치오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펠레가 남긴 네 번째 유산은 선수 교체룰을 보편화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선수 교체룰이 보편화된 것에는 1966년 월드컵에서 펠레가 모라이스에게 축구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끔찍한 태클을 당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축구계는 보편적으로 선수 교체가 규칙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경기에서 아예 이탈하거나 경기를 끝까지 치러야만 했죠. 이 때문에 펠레는 1966년 월드컵 당시 부상을 달고도 계속 경기를 뛰어야 했고 이로 인해 펠레는 크게 분노하여 피파와 유럽 축구계를 맹렬히 비판하고 국가대표에서 은퇴합니다. 이 사건은 피파를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피파는 펠레의 마음을 돌리고자 선수 교체룰을 월드컵에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선수 교체룰이 이전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대회에서 선수 교체룰이 허용되지 않았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하나여 골키퍼를 교체하는 것만을 허용했는데 펠레의 부상 사건과 국가대표 은퇴 선언으로 인하여 흐름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피파가 1970년 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룰을 도입할 것을 공식 발표하자 인터컨티넨탈컵과 라리가에서 선수 교체 룰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1969-70 시즌 유러피언컵에도 선수 교체 룰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룰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자 전 세계 대부분의 대회와 리그에서 선수 교체 룰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현대 축구의 선수 교체 룰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으니 거의 모든 선수들이 펠레의 덕을 보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펠레의 선수 생활과 별개로 그가 정치인 생활 도중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법은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켰습니다. 또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하여 브라질 자국 축구 리그는 약화되었다는 평을 받긴 하지만 이 덕분에 브라질 축구 선수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음과 동시에 해외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자면 펠레는 1960년대를 넘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며 남미 축구계의 위상을 유럽 축구계와 동등하게 만들어 대륙 간 대회 창설에 영향을 끼쳤고 선수 교체를 도입을 이끌어내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낸 축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